2024년 10월 7일 월요일 오전 6시 31분 서울 마포구 합정동 오피스 빌딩 50층에 위치한 강력탐정사무소의 대형 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새벽 안개에 덮여 있었다. 창문에 금박으로 새긴 강력탐정사무소라는 간판이 희미한 아침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다. 강혁은 그 시각 사무소의 가죽 의자에 앉아 블랙커피를 마시며 전날 밤 도착한 택배 상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상자에는 보낸 사람의 이름이 없었다. 주소도 없었다. 다만 상자 표면에 검은 마커로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카렐에게. 강혁은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에서 15년간 베테랑 형사로 근무한 뒤 사직서를 내고 이 사무소를 차린 인물이었다. 형사 시절의 버릇으로 현장에 들어서면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어색한 것의 순서로 단서를 포착하는 뛰어난 직관을 지녔고 골목이나 담장 등 좁은 공간의 지리를 본능적으로 읽어내는 추격 능력이 매우 탁월했다. 상자를 열지 않은 채 강혁은 생각에 잠겼다. 카렐, 그것은 1978년 개봉한 영화 속 슈퍼맨의 크립톤 이름이었다. 동시에 그것은 32년 전 서울 은평구에서 실종된 아기의 이름이기도 했다. 1992년 3월 은평구 녹번동의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지 이틀 된 남자아이가 사라졌다. 아이의 친부모는 이름을 짓기도 전이었으나 산부인과 차트에는 아버지가 장난스럽게 적은 별명이 남아 있었다. 카렐. 그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강혁은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낡은 산부인과 차트 사본 한 장과 DNA 검체 키트 한 개와 손으로 쓴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다.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다. 강혁 탐정님. 32년 전 은평구 녹번동에서 아기가 사라졌습니다. 그 아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찾아주십시오. 보수는 얼마든 드리겠습니다. 연락처는 남기지 않겠습니다. 제가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 순간 사무소의 보안 도어가 열리며 이에나가 들어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화학과에서 분석화학 전문가로 근무하다가 강혁이 직접 스카우트하여 사무소에 합류한 인물이었다. 탐정님, 이른 아침부터 오셨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강혁이 상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에나 씨, 이것 좀 봐요. 어젯밤 도착한 건데 보낸 사람이 없어요. 이에나가 다가와 상자의 내용물을 확인했다. 산부인과 차트 사본을 읽으며 눈을 크게 떴다. 1992년 3월 은평구 녹번동 새생명산부인과 아기 실종 사건이요? 32년 전 미제 사건을. 맞아요, 에나 씨. 그리고 이 DNA 검체 키트는 누군가의 것이겠지. 의뢰인이 자기 DNA를 보낸 건지 아니면 찾으라는 아기의 DNA인지. 이에나가 검체 키트를 조심스럽게 들어 살폈다. 탐정님, 이건 이미 채취된 검체예요. 면봉에 타액이 묻어 있어요. 세종에게 분석을 맡기면 프로필을 확보할 수 있어요. 부탁합니다, 에나 씨. 이에나는 검체를 실험실로 가져갔다. 유리병 너머로 그녀가 세종 시스템에 검체를 등록하는 모습이 보였다. 강혁은 편지를 다시 읽었다. 보낸 사람이 없는 의뢰, 연락처도 없는 의뢰인. 그러나 DNA 검체까지 보낸 것은 간절함의 표현이었다. 누군가가 32년간 그 아기를 찾지 못해 고통받고 있다는 뜻이었다. 강혁 탐정사무소는 세상에는 무언가를 잃고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에 비록 재벌일지라도 그들의 뒤를 끝까지 따라가주고 지켜주겠다는 뚜렷한 직업적 사명감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강혁은 탐정 일을 좋아해서 이 일을 했다. 오전 9시 송태풍 박사가 출근했다. 조수 나정희도 출근하여 커피를 내리며 당일 일정을 정리하고 있었다. 강혁은 전원이 모인 사무실에서 새 사건을 브리핑했다. 1992년 3월 15일 서울 은평구 녹번동 새생명산부인과에서 이틀 된 남자 신생아가 사라졌습니다. 당시 경찰 수사 기록에 의하면 아기의 부모는 조현우 당시 29세와 한지영 당시 27세였으며 신혼부부로 첫 아이였습니다. 병원 측은 새벽 3시 수유 시간에 신생아실에서 아기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으나 당시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소규모 산부인과였고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6개월간 수사했으나 단서를 찾지 못하고 미제로 종결했습니다. 이에나가 세종 시스템 앞에서 추가 정보를 검색하며 말했다. 탐정님, 조현우와 한지영의 현재 상황을 확인했어요.
조현우는 2018년 간암으로 사망했고 한지영은 현재 경기도 파주시에 거주하고 있어요. 이혼 기록은 없어요. 강혁이 물었다. 조현우 씨가 사망했다면 이 의뢰를 보낸 건 한지영 씨일 가능성이 높겠군. 그런데 탐정님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조현우와 한지영 사이에 이 아기 이후 다른 자녀가 없어요. 그리고 조현우의 사망 당시 유언장에 전 재산을 미확인 상속인에게 남긴다는 내용이 있었대요. 강혁의 눈이 좁아졌다. 미확인 상속인이라 사라진 아이를 뜻하는 건가? 송태풍이 말했다. 조현우 씨의 유산 규모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정희가 세종 시스템에 조회를 요청했다. 잠시 뒤 세종이 대답했다. 조현우의 유산은 부동산과 주식과 예금을 합산하여 약 230억 원입니다. 현재 법원에 의해 상속 보류 상태이며 상속인 확정 시까지 신탁회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이 잠시 조용해졌다. 230억 원. 사라진 아기가 살아있다면 그는 이 거대한 유산의 유일한 상속인이었다. 강혁이 말했다. 이 사건이 단순한 실종 아기 찾기가 아닐 수 있어요. 230억 원의 유산이 걸려 있다면 아기를 찾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기가 영영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을 거야. 이해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탐정님 조현우 씨의 친족 관계를 확인해 볼게요. 유산을 노릴 수 있는 법정 상속인이 누구인지 세종이 조현우의 가족 관계를 조회했다. 조현우의 생존 가족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 조현석 현재 64세 서울 서초구 거주 직업 건설회사 대표. 여동생 조현미 현재 57세 서울 강남구 거주 직업 없음. 부모는 모두 사망. 형과 여동생이 있군. 강혁이 말했다. 아기가 나타나지 않으면 유산은 이 두 사람에게 갈 가능성이 높아. 이해나가 말했다. 탐정님 먼저 한지영 씨를 만나봐야 하지 않을까요? 의뢰인이 그녀라면 직접 이야기를 들어야 해요. 맞아요, 애나 씨. 오늘 파주로 갑시다. 오전 11시 강혁과 이해나는 지하 주차장에서 검은색 최고급 승용차에 올랐다. 이해나가 운전석에 앉았다. 차량은 합정동을 빠져나와 자유로를 타고 파주 방면으로 향했다. 이해나의 운전은 정확하고 빨랐으며 차선 변경 하나에도 불필요한 동작이 없었다. 파주시 문산읍의 조용한 주택가에 한지영의 집이 있었다. 작은 2층 단독주택이었고 앞마당에 가을꽃이 피어 있었다. 초인종을 누르자 50대 후반의 여성이 문을 열었다. 한지영이었다. 그녀는 수척했으나 눈빛이 맑았다. 강혁 탐정님이시군요. 오실 줄 알았습니다. 강혁이 놀랐다. 저를 아십니까? 택배를 보낸 건 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누가 보냈는지 짐작은 갑니다. 거실로 안내받은 강혁과 이해나는 차를 대접받으며 한지영의 이야기를 들었다. 한지영이 입을 열었다. 32년 전 제 아들이 사라졌습니다. 남편 현우 씨는 평생 그 아이를 찾으려 했어요. 사설 탐정도 수십 명 고용했고 온갖 방법을 다 썼지만 찾지 못했어요. 남편은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도 마지막 유언이 아이를 꼭 찾아달라는 거였어요. 택배를 보낸 사람이 누구라고 짐작하십니까? 강혁이 물었다. 한지영이 잠시 머뭇거렸다. 남편의 친구 중에 정석환이라는 분이 계세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함께 아이를 찾으려 했던 분이에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도 저에게 가끔 연락을 하는데 한 달 전쯤 자기가 중요한 단서를 찾았다고 했어요. 어떤 단서요? 자세히는 말하지 않았어요. 다만 DNA를 확보했다고 했어요. 유력한 사람의 DNA를. 강혁은 택배 상자 안에 DNA 검체를 떠올렸다. 정석환이라는 인물이 누군가의 DNA를 채취하여 강혁에게 보낸 것이었다. 정석환 씨의 연락처를 아시나요? 한지영이 핸드폰을 꺼내 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꺼져 있었다. 언제 마지막으로 연락이 되었습니까? 일주일 전이에요. 그 후로 전화가 안 돼요. 걱정이 되어서요. 강혁은 이해나와 눈을 맞추었다. 중요한 단서를 발견한 사람이 연락이 두절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었다. 한지영 씨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조현석 씨와 조현미 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지영의 표정이 굳어졌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 두 사람은 남편 유산에 대해 소송을 걸었어요.
상속인이 확인되지 않으니 법정 순위에 따라 자기들에게 달라고요. 법원에서 10년간 보류 결정을 내렸지만 그 기한이 올해 말로 끝나요. 강혁의 직감이 날카롭게 작동했다. 올해 말이면 2달도 안 남았군요. 네. 12월 31일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으면 유산은 조연석과 조연미에게 절반씩 갑니다. 230억 원의 절반인 115억 원. 그것이 조연석과 조연미 각각에게 돌아가는 금액이었다. 그들에게는 아기가 영영 나타나지 않을 강력한 동기가 있었다. 사무소로 복귀한 강혁은 정석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세종아 정석환이라는 인물에 대해 조회해줘. 조연우의 친구로 추정되며 60대 남성일 가능성이 높아. 세종이 대답했다. 정석환 62세 남성.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거주. 직업은 사설탐정. 1990년부터 2018년까지 조연우의 의뢰로 아기 실종 사건을 지속적으로 조사한 기록이 있습니다. 조현우 사망 후에도 독자적으로 조사를 계속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설 탐정이었군. 현재 상태는 최근 일주일간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없고 휴대폰 기지국 접속 기록이 10월 1일을 마지막으로 끊겼습니다. 강혁이 의자에서 일어섰다. 10월 1일 이후로 모든 흔적이 사라졌어. 이건 자발적 잠적이 아니야. 이해나가 말했다. 탐정님 정석환 씨의 마지막 기지국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애나 씨. 세종이 분석 결과를 보고했다. 정석환의 휴대폰 마지막 기지국 접속 위치는 10월 1일 오후 9시 14분 서울 서초구 반포동입니다. 서초구 반포동이라 강혁이 말했다. 조연석의 거주지가 서초구라고 했지. 이해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정석환 씨가 조연석을 만나러 갔을 수 있어요. 강혁은 강민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나 강혁이야. 강민혁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다. 혁아, 무슨 일이냐? 강민혁은 검찰청 고위 간부로 수시로 강혁을 도와주었다. 강혁이 형을 부를 때 형이라고 반말을 사용했고 강민혁은 강혁을 부를 때 혁아라고 했다. 정석환이라는 사설 탐정이 10월 1일 이후로 연락이 끊겼어.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는지 확인해 줄 수 있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정석환? 잠깐만 확인해 볼게. 수분 뒤 강민혁이 말했다. 혁아 실종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 그런데 한 가지, 10월 3일에 동대문 경찰서에 정석환의 사무실 침입 사건이 접수되었다. 누군가 사무실을 뒤져서 서류와 컴퓨터를 가져갔다고 건물 관리인이 신고했어. 사무실이 털렸다고? 강혁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형 감사해. 더 알아볼 게 있으면 연락할게. 조심해라 혁아. 전화를 끄는 강혁은 이해나에게 말했다. 정석환이 중요한 DNA 단서를 확보했고 그것을 나에게 보냈어. 그리고 그 직후 그의 사무실이 털렸고 본인은 사라졌어. 누군가가 정석환의 조사를 방해하고 있어요. 애나 씨. 이해나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탐정님, 정석환 씨가 위험에 처해 있을 수 있어요. 맞아. 빨리 움직여야 해. 10월 8일 화요일 오전 송태풍 박사가 DNA 검체 분석 결과를 가지고 사무실로 나왔다. 강혁 씨 분석이 완료되었습니다. 검체의 주인은 32세 남성입니다. 유전자 프로필을 조현우와 한지영의 기록과 비교한 결과 북의 일치율 9.97%, 목의 일치율 99.98%입니다. 사무실에 긴장이 흘렀다. 이 DNA의 주인이 조현우와 한지영의 아들이라는 뜻입니까? 강혁이 물었다. 거의 확실합니다. 친자 관계가 성립합니다. 이해나가 말했다. 탐정님 정석환 씨가 실종된 아기를 찾은 거예요. DNA까지 확보했으니까. 그런데 이 DNA가 누구 것인지를 모르지. 강혁이 말했다. 정석환이 누구에게서 이 검체를 채취했는지 알아야 해. 그 사람이 사라진 아기야. 강혁은 정석환의 행적을 추적하기로 했다. 동대문구 전농동의 정석환 사무실을 방문했다. 사무실은 3층 상가 건물의 2층에 있었고 문에는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었다. 관할 경찰의 협조를 받아 내부에 들어갔다. 사무실은 엉망이었다. 서랍이 모두 열려 있었고 서류가 바닥에 흩어져 있었으며 컴퓨터 본체가 사라져 있었다. 강혁은 습관대로 관찰했다. 있는 것.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 중 오래된 신문 스크랩이 있었다.
1992년 아기 실종 사건 관련 기사였다. 없는 것, 컴퓨터 본체와 외장 하드디스크가 사라져 있었다. 어색한 것, 책장에 꽂힌 파일 중 하나가 겉표지만 남아있고 내용물이 모두 빠져 있었다. 파일 겉표지에는 크립톤 프로젝트라고 적혀 있었다. 크립톤 프로젝트라. 강혁이 중얼거렸다. 카렐에게라는 메모와 연결되는군. 이에나가 파일 겉표지를 촬영하며 말했다. 탐정님 정석환 씨가 이 사건에 크립톤이라는 코드명을 붙인 것 같아요. 슈퍼맨의 고향 행성이죠. 사라진 아기를 슈퍼맨에 비유한 건가요? 아버지 조현우가 아기 차트에 카렐이라는 별명을 적었다고 했지. 정석환이 그 코드를 이어받은 거야. 강혁은 사무실의 쓰레기통을 뒤졌다. 찢어진 메모지 조각들이 나왔다. 이에나가 조각들을 모아 맞추었다. 메모지에는 흐릿한 글씨로 여러 단어가 적혀 있었다. 강서구 화곡동 이진수 화곡종합사회복지관 1992년 5월 입양 기록. 이진수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에나가 말했다. 화곡동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1992년 5월에 입양된 아이. 정석환이 추적한 경로가 이거였어. 강혁이 말했다. 세종아 이진수라는 이름으로 1992년 5월 강서구 화곡종합사회복지관 관련 기록을 조회해줘. 세종이 대답했다. 1992년 5월 화곡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진수라는 이름의 남아에 대한 위탁 양육 기록이 있습니다. 출생일 1992년 3월 15일, 같은 해 8월 서울 소재 가정에 입양되었습니다. 입양 부모는 이재원과 김미경, 강혁이 일어섰다. 1992년 3월 15일 출생, 은평구에서 사라진 아기의 생년월일과 정확히 일치해 이진수가 카레리아 이에나가 추가 정보를 확인했다. 이진수 현재 32세. 서울 강서구 거주. 직업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미혼. 살아있어. 강혁이 말했다. 아기는 살아있어. 그런데 정석화는 어디에 있는 거야? 10월 9일 수요일 강혁과 이에나는 이진수를 찾아갔다. 강서구 마곡동의 IT 회사 앞에서 퇴근하는 그를 만났다. 이진수는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32세 남성이었다. 깔끔한 인상에 안경을 쓰고 있었다. 강혁이 명함을 내밀며 신분을 밝히자 이진수는 경계하는 표정을 지었다. 탐정이요? 무슨 일로요? 강혁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이진수 씨 최근 정석환이라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이진수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다. 정석환 씨요. 네, 한 달쯤 전에 만났어요. 제 출생에 대해 알려줄 것이 있다면서 찾아왔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진수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저는 입양아예요. 양부모님에게서 잘 자랐고 아무 불만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와서 제가 32년 전에 병원에서 납치된 아기일 수 있다고 했어요. DNA 검사를 해보자고요. 검사에 응하셨나요? 네. 면봉으로 타액을 채취해 갔어요. 그 후로 연락이 없었는데 강혁은 이진수를 주의 깊게 관찰했다. 그의 표정에는 불안보다는 당혹감이 더 컸다. 자신의 출생 비밀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처음 듣는 이야기였던 것 같았다. 이진수 씨 양부모님은 건강하십니까? 아버지는 5년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건강하세요. 양부모님에게서 입양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경위로 입양이 이루어졌는지 이진수가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한테 물어봤는데 복지관에서 데려왔다는 것밖에 모르신대요. 서류도 별로 없고요. 강혁은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다. 감사합니다, 이진수 씨. 혹시 최근 이상한 일을 겪으신 적이 있습니까? 누가 따라온다거나 이상한 전화를 받는다거나. 이진수가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한 가지. 4일 전쯤에 제 아파트 우편함에 이상한 편지가 와 있었어요. 내용은 단 한 줄이었어요. 내 과거를 파고들지 마라. 그래야 안전하다. 보낸 사람은 없었어요. 강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편지 아직 가지고 계십니까? 네. 집에 있어요. 가져다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진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강혁은 명함 뒷면에 연락처를 적어 건네며 말했다. 이진수 씨 당분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상한 일이 있으면 즉시 연락 주십시오. 차에 돌아온 강혁은 이에나에게 말했다. 누군가가 이진수에게도 협박 편지를 보냈어. 정석환을 사라지게 한 사람과 같은 인물이야. 이에나가 핸들을 잡으며 말했다.
탐정님 230억 원의 유산. 그걸 노리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방해 공작을 하고 있어요. 조현석과 조현미. 둘 중 하나 또는 둘 다야. 강혁이 말했다. 10월 10일 목요일 강혁은 조현석에 대한 배경조사를 심화했다. 세종이 보고했다. 조현석 64세, 서초구 반포동 거주, 대한건설개발 대표이사. 2019년 이후 경영난이 심화되어 현재 부채가 약 80억 원. 금융권 대출이 다수 연체 중이며 최근 3개월간 채권자로부터 법적 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80억 원의 부채라. 강혁이 말했다. 유산 115억 원이면 부채를 갚고도 남지. 이해나가 추가 정보를 확인했다. 조현미도 사정이 좋지 않아요. 남편과 10년 전 이혼했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거의 무일푼이에요. 현재 강남구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은행 담보 대출이 건물 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두 사람 모두 돈이 급하군. 강혁이 정리했다. 32년간 아기가 나타나지 않았으니 올해 말이면 유산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었을 거야. 그런데 정석환이 아기를 찾아냈어. 그러면 유산은 못 받게 돼. 정석환을 제거할 동기가 충분합니다. 송태풍이 말했다. 강혁은 조현석을 직접 만나기로 했다. 서초구 반포동의 고급 아파트를 방문했다. 조현석은 대머리에 체격이 큰 남성이었고 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으나 어딘가 피곤해 보였다. 무슨 용건이시오? 조현석이 거만하게 물었다. 조현우 씨의 아들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1992년에 실종된 신생아요. 강혁이 말했다. 조현석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곧 회복되었다. 그 아기를 왜 지금? 32년이 넘었는데 새로운 증거가 나왔습니다. DNA 검사 결과 아이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조현석의 눈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래요? 좋은 일이네. 조카를 찾으면 반가울 것 같군. 강혁은 그의 반응을 주시했다. 입으로는 반갑다고 하면서 눈빛은 날카로웠다. 있는 것. 거실 테이블 위에 변호사 명함이 놓여 있었다. 상속법 전문 로펌의 명함. 없는 것. 이 넓은 아파트에 가족 사진이 한 장도 없었다. 어색한 것. 거실 구석에 파쇄기가 놓여 있었는데 파쇄된 종이 조각이 투명 비닐봉지에 가득 담겨 있었다. 조현석 씨, 혹시 정석환이라는 사설 탐정을 아십니까? 조현석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다. 모르는 사람인데. 왜요? 10월 1일에 이 아파트 근처에서 마지막으로 전화 기록이 잡혔거든요. 조현석이 팔짱을 꼈다. 이 근처에 사는 사람이 많죠.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강혁은 더 이상 밀어붙이지 않았다. 실례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아파트를 나온 강혁이 이해나에게 말했다. 거짓말이야. 정석환을 모른다고 했지만 그 사람은 32년간 조현우의 의뢰를 받아 일한 탐정이야. 조현석이 형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걸 모를 리가 없어. 이해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파쇄기요, 탐정님. 뭘 급하게 파쇄한 거죠? 증거를 없애고 있는 거야. 10월 11일 금요일 강혁은 화곡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했다. 1992년의 기록이 남아있을지는 불확실했으나 시도해봐야 했다. 복지관의 원장은 현재 임도경이라는 50대 여성이었다. 그녀는 1992년 당시에는 이 복지관에 근무하지 않았으나 과거 기록 보관 상태를 확인해 주겠다고 했다. 1992년 기록이라면 지하 서고에 있을 수 있어요. 다만 디지털화가 안 되어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강혁과 이해나는 지하 서고에서 오래된 서류함을 뒤졌다. 곰팡이 냄새가 나는 서류들 사이에서 이해나가 1992년 5월의 위탁 기록을 찾아냈다. 찾았어요, 탐정님. 이해나가 누런 종이를 들며 말했다. 1992년 5월 3일, 남아 일명 위탁. 생년월일 1992년 3월 15일, 위탁 경일안에 익명의 여성이 직접 데려옴. 아기의 신원 불명. 출생증명서 미첨부. 위탁자 인적사항란에 이름은 적히지 않고 메모만 있어요. 30대 후반 여성. 키 약 160cm. 검은 코트 착용. 강혁이 물었다. 위탁자가 익명이었다는 거군. 산부인과에서 아기를 데려간 사람이 이 여성일 수 있어. 이해나가 기록을 더 살폈다. 이후 3개월간 복지관에서 양육했고 8월에 이재원과 김미경 부부에게 정식 입양되었어요. 입양 절차는 정상적이었고 법원 허가까지 받았네요.
문제는 이 아기를 데려온 익명의 여성이 누구냐는 거야. 강혁이 말했다. 아기를 납치한 본인이거나 또는 납치범에게서 아기를 넘겨받은 중간 전달자이거나 이에나가 생각에 잠기며 말했다. 1992년이면 CCTV도 거의 없었고 신원 확인 절차도 느슨했을 거예요. 아기를 복지관에 맡기면 그대로 시스템 안에 들어가는 거죠. 강혁은 위탁 기록의 메모를 다시 읽었다. 30대 후반 여성, 1992년에 30대 후반이면 현재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 조현민은 1992년에 25세였으니 맞지 않았다. 조현석의 부인은 세종아 조현석의 배우자 정보를 조회해줘. 1992년 당시 세종이 대답했다. 조현석의 배우자는 박순옥, 1992년 당시 36세. 2005년 이혼, 현재 70대로 경기도 용인시 거주, 36세, 30대 후반. 강혁의 눈이 빛났다. 조현석의 당시 부인 박순옥이 아기를 데려간 사람일 수 있어. 이에나가 놀라며 말했다. 조현석이 형의 아기를 납치하도록 부인을 시킨 건가요? 32년 전부터 유산을 노린 거야. 조현우의 아들이 사라지면 조현우의 재산은 결국 자기에게 오니까. 물론 당시에는 조현우가 이렇게 큰 부자가 될 줄 몰랐을 수 있어. 다른 동기가 있었을 수도 있고. 다른 동기요? 강혁은 잠시 생각했다. 1992년 당시 조현석의 상황을 더 알아봐야 해. 강혁은 1992년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세종이 추가 정보를 제공했다. 1992년 당시 조현석은 조현우의 회사에서 전무이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조현우가 설립한 IT 벤처 회사의 지분을 30% 보유하고 있었으나 경영권은 조현우에게 있었습니다. 1993년 조현석은 회사를 떠나 독자적으로 건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형제 사이에 경영권 다툼이 있었을 수 있겠군. 강혁이 말했다. 이에나가 추가 자료를 찾아냈다. 탐정님 1992년 4월에 조현우의 회사가 코스닥 등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상장이 성공하면 지분 가치가 수배로 뛰는 상황이었어요. 조현석이 아기를 납치해서 형을 정신적으로 무너뜨리려 한 거야. 강혁이 결론을 내렸다. 아기가 사라지면 형은 일에 집중할 수 없게 되고 회사 경영에 문제가 생기면 경영권을 빼앗을 수 있었겠지.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세종이 대답했다. 조현우의 회사는 1992년 코스닥 상장을 연기했으며 조현우가 아기 수색에 전념하면서 경영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1994년에 상장에 성공했고 이후 급성장하여 2000년대에는 국내 중견 IT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결국 형은 버텨냈군. 강혁이 말했다. 하지만 조현석은 회사를 떠나야 했고 독자 사업도 잘 안 된 거야. 지금 80억 원 부채라고 했지. 이에나가 정리했다. 동기는 처음에는 경영권이었고 지금은 유산이에요. 32년간 동기가 바뀌었지만 행동의 방향은 같아요. 아기가 나타나면 안 되는 거죠. 강혁은 이제 박순옥을 찾아가야 했다. 조현석의 전 부인, 32년 전 아기를 복지관에 데려간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 10월 12일 토요일 강혁과 이에나는 경기도 용인시의 한적한 아파트 단지에서 박순옥을 만났다. 박순옥은 70세의 작은 체구의 여성으로 깊은 주름 사이로 불안한 눈빛이 보였다. 누구시죠? 박순옥이 경계하며 물었다. 강혁이 명함을 보여주며 말했다. 1992년에 있었던 일에 대해 여쭤보려 왔습니다. 박순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은 박순옥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강혁은 기다렸다. 마침내 박순옥이 입을 열었다. 32년을 기다렸어요. 누군가 와서 물어보기를. 그 죄를 벗고 싶었어요. 강혁이 조용히 말했다. 말씀해 주십시오. 남편이 시켰어요. 당시 남편 조현석이요. 시동생 현우 씨 아기가 태어났을 때 남편이 저한테 그랬어요. 아기를 데려오라고, 형이 정신을 못 차리게 해야 한다고, 회사를 뺏으려면 그래야 한다고. 어떻게 데려오셨습니까? 새벽에 병원에 갔어요. 산부인과가 작고 보안이 없었어요. 간호사가 자고 있을 때 신생아실에 들어가서 아기를 안고 나왔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왔고요. 그리고 2달 뒤에 복지관에 맡기셨군요. 박순옥이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에는 남편이 아기를 어딘가에 보내겠다고 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어요. 저는 남의 아기를 키울 수도 없고 해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 몰래 복지관에 데려다 놓은 거예요. 남편은 알았습니까? 나중에 알았어요. 엄청나게 화를 냈지만 이미 늦었으니까 그냥 넘어갔어요. 그리고 13년 뒤에 이혼했고요. 강혁은 마음이 무거웠다. 한 가족의 평생이 단 하룻밤 만에 사라지는 잔인한 진실. 강력계 시절 그가 가장 견디기 힘들어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 박순옥 씨 증언을 공식적으로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박순옥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 끝내고 싶어요. 32년간 죄를 안고 살았어요. 이해나가 녹음기를 켜고 공식 증언을 기록했다. 박순옥은 조연석의 지시로 아기를 납치한 과정을 상세하게 진술했다. 차에 돌아온 이해나가 말했다. 탐정님, 이제 조현석을 체포할 수 있어요. 공범의 자백과 정황 증거가 있잖아요. 강혁이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심각한 표정이었다. 맞아요, 애나 씨. 하지만 아직 정석환의 행방을 모르잖아. 조현석이 정석환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해. 살아있기를 바라지만. 강혁은 강민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조현석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준비해야 해. 영아 유괴 혐의와 정석환에 대한 감금 또는 살인 혐의. 강민혁이 대답했다. 혀가 영아 유괴는 공소시효가 지났을 수 있다. 1992년 사건이면 공소시효가 문제가 될 수 있지. 하지만 정석환 건은 최근이야. 10월 1일 이후에 일어난 일이니까. 정석환이 죽었다는 증거가 있어? 아직 없어. 하지만 실종 상태이고 조연석과의 연관성이 강해. 영장을 위해서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한 거 알아. 그래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 알겠다, 혀가. 증거가 모이면 바로 연락해라. 강혁은 조연석의 최근 행동을 추적하기로 했다. 세종에게 조연석의 10월 1일 이후 행적을 분석하도록 지시했다. 세종아 조연석의 차량 GPS 기록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10월 1일부터 오늘까지 분석해줘. 세종이 30분간 분석한 뒤 보고했다. 조현석의 차량은 10월 1일 오후 8시에 반포동 자택을 출발하여 오후 9시에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의 한 창고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11시에 창고를 떠나 자택으로 복귀했습니다. 이후 10월 3일과 10월 5일과 10월 8일에도 동일한 창고를 방문했습니다. 양주시 장흥면 창고라. 강혁의 눈이 번뜩였다. 정석환을 거기에 감금하고 있을 수 있어. 이해나가 즉시 말했다. 탐정님, 지금 갈까요? 아니, 섣불리 가면 안 돼. 조연석이 경계하면 정석환을 해칠 수 있어. 계획적으로 접근해야 해. 강혁은 강태룡에게 전화를 걸었다. 강태룡은 현재 제7사단장으로 강철 체력의 소유자였다. 강혁과 고등학교 동기였고 특수전 전문가이자 무기 전문가였다. 미스코리아 진 출신 최현진이 그의 부인이었다. 태룡아, 나 강혁이야. 혀가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냐? 도움이 필요해. 야간 감시 장비와 열화상 카메라를 빌릴 수 있을까? 감금된 사람을 구출해야 하는 상황이야. 강태룡이 즉시 대답했다. 내일 아침까지 보내줄게. 장소가 어디야? 양주시 장흥면이야. 창고 건물. 알겠다. 혹시 인원 지원이 필요하면 말해라. 고마워, 태룡아. 강혁은 또한 부장판사 김병기에게도 연락했다. 김병기는 강혁의 친구이자 은비령과 판사 동기였으며 강민혁과도 잘 알았다. 그는 강혁을 도와줄 때가 많았고 이해나를 짝사랑하고 있었다. 병기야, 나 강혁이야. 긴급 수색영장이 필요해. 양주시 장흥면 소재 창고에 대해서 김병기가 대답했다. 강혁아, 무슨 사건이야? 감금 혐의야. 사라진 사설 탐정이 그 창고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 증거 자료 보내줘. 오늘 밤 안에 처리할게. 고마워, 병기야. 아, 그리고 이 사건 이해나 박사가 같이 하고 있어. 김병기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밝아졌다. 그래? 고생하시네. 영장 빨리 처리할게. 강혁은 전화를 끊으며 속으로 웃었다. 김병기의 이해나에 대한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10월 13일 일요일 새벽 4시 강혁과 이해나와 송태풍은 양주시 장흥면의 외딴 창고 건물 앞에 도착했다. 경기 북부 경찰청의 형사 4명도 합류했다.
강태룡이 보내준 열화상 카메라와 야간 감시 장비가 차량에 실려 있었다. 수색영장은 김병기가 전날 밤에 발부해 주었다. 이에나가 열화상 카메라를 조작하여 창고 내부를 스캔했다. 탐정님 건물 안쪽 왼편에 열원이 하나 감지됩니다. 사람입니다. 살아있어. 강혁이 말했다. 경찰 형사들이 정문을 확보하고 강혁과 이에나가 측면으로 접근했다. 창고의 철문은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형사가 절단기로 자물쇠를 끊었다. 문이 열리자 어둡고 축축한 내부가 드러났다. 창고 왼편 구석에 간이 침대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 한 남자가 누워 있었다. 손목과 발목이 케이블 타이로 묶여 있었고 입에는 테이프가 붙어 있었다. 정석환이었다. 강혁이 달려가 테이프를 떼고 케이블 타이를 잘랐다. 정석환은 의식이 있었으나 매우 쇠약한 상태였다. 물과 간단한 음식은 제공받은 것으로 보였으나 열이 1 이상 묶여 있었던 흔적이 분명했다. 정석환 씨 괜찮으십니까? 강혁 탐정사무소입니다. 정석환이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강혁 탐정. 제 택배를 받으셨군요. 네. DNA 검체도 분석했습니다. 이진수라는 사람이 조현우 씨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정석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32년이 걸렸어요. 드디어 이에나가 정석환의 상태를 확인하며 구급차를 불렀다. 강혁이 물었다. 정석환 씨 누가 이런 짓을 했습니까? 조현석입니다. 10월 1일에 제가 반포동 아파트로 갔어요. 증거를 들이밀고 자수를 권유하려고. 그런데 그 사람이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혼자가 아니었어요. 건장한 남자 둘이 있었고 저를 제 앞에서 여기에 가뒀어요. 그 남자 둘은 누구였습니까? 모릅니다. 얼굴을 본 적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구급차가 도착하여 정석환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강혁은 경찰에게 현장 보존을 맡기고 사무소로 복귀했다. 10월 13일 오전 10시 강혁은 모든 증거를 정리하여 강민혁에게 전달했다. 형 증거가 이렇게 모였어. 박순옥의 자백 진술과 정석환의 피해 진술과 창고의 감금 흔적과 조현석의 차량 GPS 기록. 정석환에 대한 감금 혐의로 체포영장 청구해줘. 강민혁이 서류를 확인하며 말했다. 혀가 충분하다. 오늘 중으로 처리한다. 오후 2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오후 3시 서초경찰서 형사들이 조현석의 반포동 자택에서 그를 체포했다. 강혁은 현장에 있었다. 조현석은 체포 순간 얼굴이 일그러졌다. 근거가 뭐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소. 강혁이 차분하게 말했다. 양주시 장흥면 창고에서 정석환 씨를 구출했습니다. 그리고 전 부인 박순옥 씨가 32년 전 사건에 대해 모두 진술했습니다. 조현석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 여자가 지어낸 거요. 차량 GPS와 창고 임대 계약서가 조현석 씨 명의입니다. 그리고 정석환 씨의 직접 진술이 있습니다. 조현석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는 연행되었다. 10월 14일 월요일 오전 사건이 종결된 것처럼 보였다. 조현석이 체포되었고 정석환은 병원에서 회복 중이었으며 이진수는 자신의 진짜 부모를 알게 되었다. 한지영은 32년 만에 아들을 찾았다. 그러나 그날 오후 강혁은 세종 시스템에서 이상한 알림을 받았다. 긴급 보고, DNA 검체 추가 분석 결과 이상 항목이 발견되었습니다. 강혁이 물었다. 무슨 이상이야? 택배로 수령한 DNA 검체와 이진수 본인에게서 직접 채취한 DNA를 비교한 결과 두 검체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이 정적에 휩싸였다. 이에나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일치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택배의 DNA가 이진수 씨 것이 아니라는 건가요? 송태풍이 분석 데이터를 확인하며 말했다. 택배의 검체는 조현우와 한지영의 아들 DNA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진수의 DNA는 조현우와 한지영과 친자 관계가 아닙니다. 강혁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다. 이진수가 카렐이 아니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진수는 1992년에 복지관에 맡겨진 아이이지만 은평구에서 사라진 아기와는 다른 인물입니다. 강혁의 머릿속이 빠르게 회전했다. 그러면 박순옥이 복지관에 데려간 아기가 조현우의 아기가 아니었다는 건가? 아니면 이에나가 말했다. 탐정님 가능성이 두 가지 있어요. 첫째, 박순옥이 납치한 아기가 조현우의 아기가 아니었을 가능성.
둘째 박순옥이 납치한 아기는 조현우의 아기가 맞지만 복지관에 가는 중간에 바뀌었을 가능성. 강혁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세 번째 가능성이 있어. 택배의 DNA가 진짜 카렐의 것이라면 정석환이 이진수와는 별개로 진짜 카렐을 찾아냈다는 거야. 그러면 진짜 카렐은 누구예요? 이해나가 물었다. 강혁은 정석환에게 전화를 걸었다. 병원에 있는 정석환이 전화를 받았다. 정석환 씨 급하게 여쭤볼 게 있습니다. 저에게 보낸 DNA 검체가 이진수 씨의 것이 맞습니까? 정석환이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다. 아닙니다. 이진수는 제가 처음에 추적한 대상이었지만 DNA 검사를 의뢰한 뒤에 결과가 불일치했습니다. 이진수는 조현우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택배의 DNA는 누구 것입니까? 그건 정석환이 긴 한숨을 쉬었다. 제가 진짜 카레를 찾은 겁니다. 그 사람의 DNA입니다. 누구요? 강혁 탐정님. 그 사람은 당신이 이미 만난 사람입니다. 제가 조연석에게 잡히기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한 사실이에요. 진짜 카렐은 박서진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다. 박서진? 강혁이 그 이름을 떠올렸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다. 네, 박서진 32세 남성. 서울 마포구 상암동 거주. 다큐멘터리 감독입니다. 강혁은 전화를 끊고 이해나를 바라보았다. 애나 씨 진짜 카렐은 이진수가 아니야. 박서진이라는 사람이야. 이해나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그런데 그러면 이진수는 누구예요? 박순옥이 데려간 아기는 강혁은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퍼즐이 완전히 새로운 그림을 보여주고 있었다. 박순옥은 산부인과에서 아기를 데려왔다고 했어. 하지만 그 아기가 조현우의 아기라는 보장은 없어. 신생아실에 여러 아기가 있었을 테니까. 이해나가 눈을 크게 떴다. 잘못된 아기를 데려갔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조현우의 아기는 산부인과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건가요? 그럴 수 있어. 박순옥은 새벽에 어둠 속에서 아기를 데려갔어. 이름표가 없었을 수도 있고 혼동했을 수도 있어. 강혁은 즉시 박서진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세종아 박서진 32세 남성 서울 마포구 상암동 거주 다큐멘터리 감독. 상세 정보를 조회해줘. 세종이 대답했다. 박서진 32세 남성. 1992년 3월 16일 출생. 서울 은평구 녹번동 새생명산부인과 출생. 부모는 박영호와 정은숙. 현재 마포구 상암동 거주. 직업 다큐멘터리 감독. 미혼 강혁이 멈췄다. 잠깐. 1992년 3월 16일 출생이라고? 카렐은 3월 15일 출생인데? 이해나가 말했다. 하루 차이요. 같은 산부인과에서 하루 간격으로 태어난 아기들이에요. 강혁의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졌다. 박순옥이 3월 17일 새벽에 산부인과에 갔어. 신생아실에 두 아기가 있었어. 3월 15일생 조현우의 아기와 3월 16일생 박영호의 아기. 박순옥은 조현우의 아기를 데려가려 했지만 어둠 속에서 잘못된 아기를 데려간 거야. 이해나가 이어서 말했다. 그래서 박영호의 아기가 복지관으로 갔고 이진수라는 이름으로 입양된 거예요. 그리고 조현우의 진짜 아기는 산부인과에 남아 있었는데 다음 날 아침 간호사가 아기가 하나 사라진 걸 발견했을 때 남은 아기가 조현우의 아기인 줄 모르고 박영호의 아기로 착각한 거야. 왜냐하면 아기 위치가 바뀌어 있었으니까. 이해나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말했다. 그러면 박서진은 자기가 박영호의 아들인 줄 알고 32년을 살았지만 실제로는 조현우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정석환이 그걸 밝혀낸 거야. 강혁이 말했다. DNA로. 하지만 탐정님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정석환이 어떻게 박서진의 DNA를 확보했을까요? 강혁은 정석환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정석환 씨, 박서진의 DNA는 어떻게 구하셨습니까? 저는 32년간 이 사건을 추적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라진 아기를 찾으려 했지만 나중에는 발상을 바꿨어요. 아기가 사라진 게 아니라 바뀌었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같은 날 같은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아기를 모두 추적했습니다. 박서진의 부모 박영호에게서 가족 DNA를 확보하고 박서진의 것과 비교한 결과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현우의 아들일 가능성을 검증한 겁니다. 박영호 씨는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아닙니다.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강혁 탐정님에게 먼저 맡기려고 했으니까요. 전화를 끄는 강혁은 심각한 표정으로 사무실을 돌아보았다. 이 사건은 단순한 유괴 사건이 아니었다. 32년간 잘못된 가족 안에서 살아온 두 남자의 이야기였다. 이진수는 자기가 입양아인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다른 가족의 아이였고, 박서진은 자기가 친자인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조현우의 아이였다. 강혁은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탐정이 된 후에는 단순히 범인을 잡는 것을 넘어 사건 이후 피해자와 가해자가 어떻게 살아남고 삶을 이어가는가에 대해 깊이 고뇌하는 성숙한 시선을 보여주는 사람이었다. 이 진실을 밝히면 박서진의 인생이 뒤흔들렸다. 32년간 부모라고 알고 살아온 사람들이 친부모가 아니었다는 사실, 그리고 230억 원의 유산 상속인이라는 사실. 애나 씨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혁이 드물게 고민을 드러냈다. 이애나가 부드럽게 말했다. 탐정님 한지영 씨는 32년간 아들을 찾아왔어요. 조현우 씨는 그 아이를 찾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고요. 진실을 숨길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다고 생각해요. 박서진의 삶은? 그건 박서진 씨가 스스로 선택할 문제예요. 우리는 진실을 전달하는 역할까지만 하면 돼요. 강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애나 씨. 당신 말이 맞아. 10월 15일 수요일 강혁은 박서진을 만났다. 상암동의 한 카페에서였다. 박서진은 키가 크고 얼굴이 온화한 청년이었다. 다큐멘터리 감독답게 관찰력이 좋아 보였고 태도가 차분했다. 강혁 탐정님이라고요. 무슨 일이신지. 강혁은 솔직하게 말했다. 박서진 씨에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드려야 합니다. 충격적인 내용일 수 있습니다. 박서진이 자세를 바로 했다. 말씀하세요. 강혁은 모든 것을 설명했다. 1992년의 사건, 잘못 데려가진 아기, DNA 검사 결과, 조현우와 한지영이 그의 친부모라는 사실, 230억 원의 유산. 박서진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커피잔을 잡은 손이 가만히 있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부모님은, 제가 알고 있는 부모님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법적으로는 양육 부모로서의 관계가 유지됩니다. 다만 생물학적 친자 관계는 조현우와 한지영 씨 사이에 성립하는 것이고요. 어머니는 한지영이라는 분은 살아계신가요? 네, 파주에 계십니다. 32년간 당신을 찾고 계셨습니다. 박서진의 눈에 물기가 맺혔으나 그는 울지 않았다. 만나보고 싶습니다.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연결해드리겠습니다. 10월 16일 목요일 강혁은 사건의 마무리를 위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조연석은 감금 혐의로 구속 상태였고 영아 유괴건은 공소시효 문제로 검찰 내부에서 논의 중이었다. 박서진과 한지영의 상봉은 내일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오후 3시 은비령 변호사에게서 긴급 전화가 왔다. 강 탐정님 큰일이에요. 무슨 일이야 은비령 씨. 은비령은 이애나의 베프이자 미녀 변호사로 로펌 대표였으며 전 판사 출신이었다. 그녀는 강혁을 도와줄 때가 많았고 강혁을 짝사랑하고 있었다. 조현석의 변호인이 반격에 나섰어요. 오늘 법원에 긴급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내용은 DNA 검사 결과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정석환이 채취한 DNA 검체가 적법한 동의 절차 없이 취득되었다는 거예요. 박서진 본인의 동의 없이 DNA를 채취했으니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에요. 강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기술적으로는 맞는 말일 수 있어. 정석환이 박서진 모르게 DNA를 채취했으니까. 그래서 법원이 내일 심리를 열기로 했어요. 만약 이 증거가 배제되면 박서진과 조현우 사이의 친자 관계를 입증할 방법이 사라져요. 강혁은 빠르게 해결책을 생각했다. 박서진에게 직접 동의를 받아서 새로운 DNA 검사를 하면 돼. 본인이 동의하면 증거 능력 문제가 없잖아. 은비령이 말했다. 그런데 조현석 측이 또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요. 조현우의 유언장에 상속인이 아들로 특정되어 있으니 정식 법원 친자 감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차에 최소 2달이 걸려요. 2달이면 12월 중순이야. 상속 기한이 12월 31일이니까 시간이 빠듯하지만 가능해.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은비령의 목소리가 심각해졌다.
조현석 측 변호인이 박순옥의 진술을 뒤집으려 하고 있어요. 박순옥에게 위증 혐의를 씌우겠다고 압박하고 있대요. 박순옥을 협박하고 있다는 거야? 직접적인 협박은 아니지만 변호인을 통해 당시 진술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준비하고 있어요. 강혁은 이를 악물었다. 조현석은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자본의 힘으로 반격하고 있었다. 은비령 씨 박순옥의 진술을 보전하는 절차를 밟아야 해. 그리고 박서진에게 자발적 DNA 동의를 받는 건 내가 처리할게. 알겠어요, 강 탐정님. 저도 법률 쪽에서 방어를 준비할게요. 강혁은 전화를 끊고 이애나에게 말했다. 애나 씨, 박서진 씨에게 연락해서 법원 친자 감정에 동의해달라고 요청해야 해요. 이애나가 즉시 전화를 걸었다. 박서진은 동의했다.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검사에 응하겠습니다. 10월 17일 금요일 예상치 못한 인물이 강혁 탐정사무소를 방문했다. 조현미였다. 조현우의 여동생, 유산의 또 다른 잠재적 상속인. 조현미는 화려한 옷차림에 보석이 번쩍이는 50대 후반의 여성이었다. 그녀는 사무소에 들어서자마자 강혁에게 말했다. 강혁 탐정님, 저를 도와주셔야 해요. 무슨 일이십니까? 오빠 현석이가 한 짓은 저와 아무 관련이 없어요. 저는 아기 유괴에 가담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이대로 가면 저까지 연루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강혁이 냉정하게 물었다. 조현미 씨, 당신은 아기 실종 사건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조현미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오빠가 아기를 없앴다는 건 오래전부터 짐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고 제가 나서면 가족 관계가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아서 침묵한 거예요. 짐작한 근거가 뭐였습니까? 1993년에 오빠 부부가 심하게 싸우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형수가 그 아기 때문에 나도 지옥이다라고 소리 지르는 걸 들었어요. 강혁은 이 증언을 기록했다. 조현미가 공범이 아니라 방관자였을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방관자도 죄가 있었다. 조현미 씨,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유산을 포기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조현미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유산을요? 만약 박서진이 조현우 씨의 아들로 확인되면 유산은 전액 그에게 갑니다. 당신이 진실의 편에 선다면 법정에서 유리할 것이고 반대편에 서면 오빠와 같이 취급될 겁니다. 조현미가 오랫동안 침묵했다. 마침내 그녀가 말했다. 포기할게요. 유산을. 그 대신 조카가 정말 살아있다면 만나보고 싶어요. 강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협조에 감사합니다. 10월 21일 월요일 서울 가정법원에서 친자 감정 절차가 시작되었다. 박서진과 한지영이 법원 지정 감정기관에서 DNA를 채취했다. 결과는 3주 후에 나올 예정이었다. 은비령 변호사가 한지영의 법률 대리인으로 나섰다. 조현석 측 변호인은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며 시간을 끌려 했으나 김병기 부장판사가 긴급 심리를 배당하여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이 3주 동안 강혁은 사건의 남은 부분을 정리했다. 정석화는 퇴원하여 자택으로 돌아왔고 경찰의 보호를 받고 있었다. 이진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가 진행되었다. 그의 친부모가 누구인지를 밝혀야 했다. 세종아, 1992년 3월 16일에 새생명산부인과에서 출생한 아기의 기록을 조회해줘. 세종이 대답했다. 1992년 3월 16일 새생명산부인과 출생 기록, 남아 1명, 부모는 박영호와 정은숙. 아기 이름 박서진. 그런데 이진수가 그 아기라면 이진수의 진짜 부모는 박영호와 정은숙이겠군. 이애나가 말했다. 탐정님, 이진수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야 해요. 그리고 박영호와 정은숙에게도. 맞아. 하지만 친자 감정 결과가 나온 뒤에 모든 것을 한 번에 정리하는 게 나을 거야. 10월이 지나고 11월이 왔다. 11월 11일 월요일 법원 친자 감정 결과가 나왔다. 강혁은 은비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강 탐정님, 결과가 나왔어요. 박서진과 조현우 사이의 친자 관계 확인율 99.9%. 박서진과 한지영 사이의 친자 관계 확인율 99.99%. 확정이군요. 네, 법원이 오늘 오후에 상속인 확정 결정을 내릴 거예요. 강혁은 전화를 끊고 사무실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이애나가 옆에서 말했다. 탐정님, 끝났어요.
끝났어요, 애나 씨. 그날 오후 서울가정법원은 박서진을 조현우의 법적 아들로 인정하고 230억 원의 유산 상속인으로 확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11월 12일 화요일 파주시 문산읍 한지영의 집에서 한지영과 박서진의 상봉이 이루어졌다. 강혁과 이해나가 동행했다. 한지영은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박서진이 차에서 내려 걸어오는 모습을 보는 순간 한지영은 그 자리에 멈춰 섰다. 32년 전 이틀밖에 보지 못한 아기의 얼굴을 기억할 수는 없었지만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아들아, 박서진이 한지영 앞에 섰다. 어머니, 한지영이 박서진을 안았다. 강혁과 이해나는 뒤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이해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으나 그녀는 금방 닦아냈다. 강혁은 그녀를 보며 생각했다. 이 순간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다. 한지영이 박서진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다. 아버지를 많이 닮았구나. 박서진이 말했다. 아버지 사진을 봤어요. 정석환 씨가 보여줬어요. 현우 씨가 얼마나 기뻐할까. 하늘에서 보고 있겠지. 강혁은 조용히 물러섰다. 이 장면은 가족만의 것이었다. 11월 15일 금요일 강혁은 사건의 마지막 조각을 맞추었다. 이진수의 진짜 부모 확인 작업이었다. 법원 감정 결과 이진수와 박영호 사이의 친자 관계가 확인되었다. 이진수는 박영호와 정은숙의 아들이었다. 박순옥이 1992년에 잘못된 아기를 데려간 것이 DNA로 최종 확인된 것이었다. 강혁은 이진수와 박영호 부부의 상봉도 주선했다. 박영호는 현재 70세로 은퇴한 공무원이었고 정은숙은 68세로 건강했다. 두 사람은 32년간 아들 서진이 자기 친자라고 믿고 키워왔으며 실제 친자인 이진수가 복지관에서 입양된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 진실은 박영호 부부에게도 박서진에게도 큰 충격이었다. 그러나 강혁은 모든 당사자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박서진은 양쪽 부모 모두와 관계를 유지하기로 했고 이진수도 박영호 부부와 만남을 가졌다. 완벽한 해결은 없었지만 모두가 진실 위에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로 한 것이었다. 11월 20일 수요일 조연석의 첫 번째 공판이 열렸다. 강민혁이 담당 검사로 나섰다. 혐의는 정석환에 대한 감금 및 폭행과 증거인멸이었다. 영아 유괴건은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할 수 없었으나 감금건으로 실형이 예상되었다. 조연석은 법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증거는 압도적이었다. 창고 임대 계약서와 차량 GPS와 정석환의 증언과 공범 2명의 자백까지 확보된 상태였다. 강혁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 과정을 상세하게 증언했다. 조현석 측 변호인은 강혁의 증언을 흔들려 했으나 증거가 너무 탄탄했다. 재판 후 법원 복도에서 강혁은 강민혁과 만났다. 형 수고했어. 강민혁이 미소를 지었다. 혀가 이번 건은 네가 다 한 거다. 나는 영장이나 처리한 것뿐이야. 아니야 형. 형이 밀어줘서 빨리 움직일 수 있었어. 강민혁이 강혁의 어깨를 두드렸다. 다음에 밥 한번 먹자. 이해나 씨도 같이. 알겠어 형. 11월 25일 월요일 강혁 탐정사무소의 50층 창문 너머로 한강이 초겨울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다. 사건은 종결되었다. 조연석은 감금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박순옥은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되지 않았으나 자발적으로 한지영에게 사과의 편지를 보냈다. 조현민은 유산 청구를 취하하고 박서진과의 관계 회복을 시도하고 있었다. 박서진은 230억 원의 유산을 상속받았다. 그는 유산의 절반을 사회 환원하겠다고 선언했다. 미아 찾기 재단과 입양아 지원 재단을 설립할 계획이었다. 나머지 절반으로 한지영의 노후를 보장하고 박영호 부부에게도 일부를 전달했다. 이진수는 박영호 부부와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양부모에게도 진실을 알렸으며 모든 가족이 서로를 인정하는 새로운 형태의 관계가 천천히 형성되고 있었다. 강혁은 사무실 의자에 앉아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다. 이 사건은 단순히 범인을 잡는 것을 넘어 사건 이후 피해자와 가해자가 어떻게 살아남고 삶을 이어가는가에 대해 깊이 고뇌하게 만든 사건이었다. 32년의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다. 한지영의 잃어버린 세월도
박서진의 혼란도 이진수의 정체성 위기도 모두 회복에 긴 시간이 필요한 상처였다. 그러나 진실은 밝혀졌고 사람들은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었다. 그것이 강혁이 할 수 있는 전부였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이해나가 실험실에서 나오며 말했다. 탐정님, 새로운 의뢰가 들어왔어요. 강혁이 고개를 들었다. 뭔데요, 애나 씨? 부산에서 밀실 화재 사건이 발생했는데 현장에 시신이 없었대요. 불에 탄 흔적만 있고 사람은 증발한 것처럼 사라졌다고 합니다. 강혁의 눈에 빛이 돌아왔다. 그는 재킷을 집어들며 일어섰다. 가시죠, 애나 씨. 이애나가 차키를 집어들며 미소를 지었다. 이미 KTX 예매해놨어요, 탐정님. 강혁은 그녀를 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 여자는 항상 나보다 한 발 빠르다. 그리고 그것이 좋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합정동의 오후는 밝았고 강혁 탐정사무소의 간판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세상에는 무언가를 잃고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고 강혁은 그들의 뒤를 끝까지 따라가주고 지켜줄 것이었다. 송태풍이 실험실에서 부산 사건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고 나정희가 의뢰인의 인적 사항을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고 있었다. 세종 시스템의 청색 화면이 깜빡이며 새로운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었다. 드론이 충전 완료 신호를 보냈고 무인 승용차가 자동 점검을 마쳤다. 강혁 탐정사무소는 오늘도 누군가의 진실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다.